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근한 봄 날씨 보이는 3월 15일 금요일 프레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어떤 이슈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목발 경풍 등 각종 막말이 돼 문제가 된 정봉주 서울 강북을 후보를 국민의힘은 5.18 관련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도태우 대구 중랑구 후보를 어젯밤 각각 공천 취소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호남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산을 찾아 공천 악재를 터는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공수처 수사를 받다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두고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그동안 조사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의 총선 리스크로 떠오른 이 대사는 공수처가 부르면 언제든 귀국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섰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의대 증원에 2,000명을 고수하고 의료계는 2,000명부터 포기하라고 맞서면서 애꿎은 환자들만 속이 타들어가는데 여기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은 오늘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열어 사직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 프레스 라이브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 라이브 유튜브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토론하시면요. 시청하는 재미가 2배, 3배가 될 테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국내 대표적인 청년 멘토링 축제로 자리 잡은 MBN Y포럼이요. 2주 뒤에 개막하는데 정태용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분들한테 MBN Y포럼 어떤 행사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놓쳐서는 안 될 2030 청년들을 위한 멘토링 축제가 오는 29일 열립니다. 네. 올해로 무려 14회째를 맡고 있고요. 매년 가장 핫한 연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리를 빛내주고 관객들과 감동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 행사들만 대충 되짚어 봐도요. 네. 조선의 영원한 4번 타자 이대호 선수. 이대호 선수. 예, 그리고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 또 배우들로 하면 하정우 배우, 이한희 배우 등 지금 대충 생각해도 다양한 정말 내로라는 셀럽들이죠. 네. 무대를 빛내와 주셨습니다. 네, 네. 대단한 연사들 거의 예전 행사 때 총출동했었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2주 뒤에 행사 열리는데 올해 행사도 굉장히 좀 기대됩니다. 물론입니다. 너를 보여줘, Show Me Yourself라는 주제로 찾아가는 이번 MBN Y포럼은요. 더욱 다채로운 행사들로 탈바꿈했습니다. 먼저 역대급 연사 라인업부터 한번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네. 앵커님 혹시 치킨 연금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치킨 연금이요? 네. 지난번 혹시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나왔던 그 얘기 아닌가요? 오, 기억력 좋으십니다. 지난번 네 맞습니다. 당시 평생 치킨을 먹게 해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 같다는 쇼트트랙 황대현 선수의 말에 당시 선수 단장이었죠. BBQ 윤홍근 회장이 이를 수락했고 실제로 또 황 선수가 금메달로 화답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메달리스트 모두에게 치킨 연금 혜택이 지급됐었죠. 당시 목소리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네. 치킨을 정말 좋아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큰 응원이 되었고 그 약속을 또 끝까지 지켜주신 회장님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치킨 값을 흥정하는 유명 유튜브에 출연하기도 하는 등 젊은 층으로부터도 친숙한 윤 회장이 첫 연사로 나서서 일에 대한 열정과 또 성공 스토리를 전달합니다. 네. 이어 오은영 박사와 김주화 앵커의 고민 상담소도 진행이 됩니다. 이 둘이 20년 지기 절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저도 몰랐는데 그런 만큼 방송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보다 진솔하고 가슴 속 어떤 절절한 이야기가 케미. 네, 그렇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또 국내 최초 비대면 세탁 서비스를 창업한 조성우 런드리고 대표 그리고 명실상부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공무원이죠.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도 충주맨. 네, 네. 등판을 합니다. 창업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인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인지를 놓고 이 두 사람의 끝장 토론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성태 주무관 한번 인터뷰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시죠. 예. 네. 너무 크고 좋은 행사라서 기대가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우리 충주시도 많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주맨 저도 구독하는데 좀 김성태 주무관 굉장히 어떤 말 얘기할지 궁금하고 오은영 박사 나오는 것도 궁금하고 아까 치킨한 윤홍근 회장 굉장히 궁금합니다. 장장하죠. 네. 자, 그리고 올해 또 새롭게 좀 선보이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맞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제1회 영자 콘테스트입니다. 영자 콘테스트, 뭔가 영자 콘테스트 처음 듣는데? 네, 조금 생소하실 수 있죠. 예.
말 그대로 영상 자기소개 콘테스트의 줄임말인데요. 틀에 박힌 종이 이력서를 버리고 이제 좀 더 자유로운 영상으로 자신을 표현하자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겠죠. 지금 되게 창의적인 영상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몇 개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네. 네, 저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통해서 자기를 계속해서 소개하는 참가자도 있었고요. 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유명 보드게임을 활용해서 자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소개하는 참가자도 보였습니다. 보드게임으로도. 그렇죠. 예. 저희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예.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목소리라는 장기를 활용해서 또 이제 더빙을 입혀서 한 번에 이제 이목을 사로잡는가 하면 직접 출연을 해서 혼신의 연기를 통해서 오. 관심을 집중시키는 참가자도 다양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일부예요. 네. 영작 콘테스트는 유명 유튜버 피식대학이 직접 진행을 맡아서 관객과 함께 수상자들을 선정하고요. 대상 500만 원 등 등록금에 육박하는 상금과 또 각종 취업 연계 혜택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500만 원 등록금. 이게 꽂히는데. 근데 피식대학이면은 저도 구독하는 채널이긴 한데 손흥민 선수도 좀 출연할 정도로 굉장히 좀 핫한 유튜버 아닌가요? 맞습니다. 요새 정말 네로라는 셀럽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출연하는 가장 인기 채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시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첫 진행을 맡았거든요. 상금이 1등한테 무려 500만 원. 와우! 3월 29일 현장에서 만나길 바라요. 자, 얘기들은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데 그럼 이 MBN 와이프럼 어디 가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3월 29일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연세대 신촌 캠퍼스 대강당에서 진행이 되고요. 네. 재미와 유익함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연인, 친구 할 것 없이 오셔서 즐기다 가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 자녀분들, 이제 아들, 딸, 손자, 손녀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꼭 알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MBN 와이퍼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재미도 정보도 조언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태용 기자 지금까지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소식 한번 짚어볼 텐데요. 굉장히 오늘 공천 파동으로 굉장히 많이 심했습니다. 공천 취소에 이어졌고요. 한번 저희가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8에 대해서 자유민주화적 요소가 있지만 그것으로 포섭되기 어려운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상식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공간이어서 그런 점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엄밀하게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과거에 했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본인도 그걸 인정했고 이때 과오가 있을 경우에 그거를 확실하게 어떤 반성하고 바꿨을 경우에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기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질에.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DMZ에 들어가고 이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 시키는 거야. 본인이 당시에 이미 발언 직후에 사과했고 그 영상도 즉각적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잘못했지만 사과드렸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우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소식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야 모두 숨가쁜 밤을 보내고 지금 아침을 맞았습니다. 지난주에 공천 학살의 밤이 있었는데 어젯밤은 공천 취소의 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과거 발언 논란이 됐던 후보들이 공천 취소가 이어졌는데 여야 모두 현재로선 득점보단 좀 실점을 방지하다 이런 좀 기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장가 기자, 더불어민주당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어제 저희가 좀 많이 다뤘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얘기인데
결국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한밤중에 이 속보를 봤는데요. 네. 어제 민주당이 정봉주 후보의 발언으로 이 논란을 일으켜 사과를 하면서요. 강북 을에 민주당 후보 재추천 절차를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전 의원의 과거 발언, 그러니까 발목질회, 목발 경품 등 이 막말이 최근 다시 불거지면서 정 전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당사자께 유선상으로 사과를 드렸다라고 했는데요. 2015년 DMZ에서 목함지뢰를 밟아서 다리를 잃은 이 군장병들 사과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를 해보니까요. 네. 정 전 의원은 처음에 말한 이 당사자가 이종명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난 2000년 DMZ 수색대장 시절에 지뢰로 다리를 잃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두 번째 사과글 에서 자신은 이종명 의원에게 사과를 했었고 2015년 사고를 당한 두 국군 장병들의 연락처는 구하지를 못해서 사과를 못했다라고 두 번째 사과문을 올립니다. 이 정 전 의원이 말한 이 당사자 논란 그리고 연락처를 못 구했다는 발언이 다시 한번 논란의 불을 지피면서 정 전 의원은 결국 공천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네, 강성필 대변인 일단은 거짓 사과 논란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이번 공천 취소에 영향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사과라는 것은 한 4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신속성, 빨리 해야 되고, 두 번째가 대상이 명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변명을 하지 말아야 되고, 네 번째가 진정성인데, 이 최초에는 정봉주 후보가 두 번째 대상이 조금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짓말 사과는 조금 과도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본인이 죄송한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상대 진영에서 사실 말꼬투리를 잡은 면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왜곡되는 면이 있는데 결국에 저는 공천이 취소된 거는 거짓 사과보다는 추가 막말인 것 같아요. 추가 막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또 해서 과거에 있었던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 국민 눈높이에 보기에는 조금 충격적인 면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거짓 사과보다는 추가 막말이 폭로가 되면서 저는 거기에 대한 공천이 취소되는 영향이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 막말이 좀 원인이었다. 저희가 좀 뒤에 한번 더 얘기를 들어볼 텐데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정 후보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좀 바뀌었습니다. 두둔하다가 갑자기 공관위에서 좀 결정을 내렸는데 어떤 이유로 좀 마음을 좀 바꿨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그 박용진 의원을 제거하는 게 이재명 대표는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을 이제 자격으로 공천했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호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제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그 이번 선거가 수도권에서 워낙 박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막말이 다른 선거구에까지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이제 아우성 칠 거 아닙니까? 정봉주 막말 때문에 선거에 우리가 판세 불리하다. 이런 이제 이게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상대당 국민의힘을 이제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어제 낮에 정우택 청주 상당 취소가 됐고 그다음에 도태우 변호사도 심야에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비슷한 시각에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이제 그 상대당은 뭐 정우택 그다음에 김혜나 이렇게 다 공천 취소가 많은데 여러 명 있었죠. 예, 우리는 이게 계속 버틸 수가 없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이유로 봅니다. 일단 박용진 의원 낙천 같은 경우는 하위 통보가 좀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자, 일단 정 후보가 좀 사과는 했지만 잇따라 좀 막말이 좀 쏟아져서 강성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좀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자, 과거 논란이 됐던 정 전 의원의 막말 한번 듣고 오시죠. 그리고 또 저기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DMZ. 발목질에.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DMZ에 들어가고 이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 그거는 왜냐하면 댓글을 봐야 되거든. 이게 벌레가 많이 들어왔나, 진보가 많나, 보수가 많나. 아이 벌레가 뭡니까 또? 왜요? 언어 좀 곱게 좀 써주세요. 아니 그게 막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네, 목발에 이어 벌레 이런 말들이 좀 있었고 설주환 위원님 일단은 보면은 어제입니다. 정 전 의원이 가정폭력도 있었다 이런 게 좀 보도가 되면서 결정타가 된 거 아닌가 이런 말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 네. 23년 전의 일이기도 하고요. 당시에 어떤 가정폭력으로 벌금 50만 원의
어떤 벌을 받았다라고 지금 알려졌는데요. 뭐 본인은 어떤 이용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뭐 이것이 저는 민주당 검증위에서 이게 걸러지지 않은 부분은 의아합니다. 아, 이 부분이요? 예. 근데 검증위에서 아마 서류를 제출할 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벌금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가 공선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우리가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내 경선에 돌입할 때는 100만 원 이하 그리고 불기소 처분 받은 어떠한 그 벌이라도 다 자진 신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자진 신고를 하게 돼 네, 있군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이 기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헌 당규상이라든지 아니면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은 본인이 이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이것이 걸린 경우에는 공천에 대해서 자기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다 서약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정봉주 의원이 뭐 이걸 알리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오히려 또 어떤 검증이 과정에서 이게 정확하게 검증이 안 됐다라는 부분도 어찌 보면 좀 지적받아야 될 문제는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정 후보가 조계종은 북한 김정은 집단이라는 발언을 해서 좀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조계사 신도들하고 좀 몸싸움을 벌인 혐의도 1심에서 유죄를 받기도 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영상 한번 보시죠. 야, 여성한테 손을 대! 빨리 미개 건너로 몰아! 우리 보고 있어! 너네 오늘 종무실에서 나와서 내 얼굴 쳐다본 인간들 각오하고 있어? 가세요 이제. 이거 좀 나요! 밀지 말고 가세요. 왜 밀어봐요? 또 밀어봐. 왜 밀어 사람을? 감정이 좀 격한 뭐 상황도 격했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손홍 변호사님 일단은 논란이 터지면 또 터져 나왔고 또 앞으로 어떤 게 더 터져 나올지 모른다 이런 우려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정리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앞으로 이게 우려까지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지금까지 터진 것에도요. 뭐 공천 이제 제가 보기에 100번 취소해도 뭐 당연하죠. 특히 이제 그 자꾸 이게 그 반대 세력이 계속 그 양산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아까 그 지뢰는 우리 전 장병들을 적으로 돌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병들이 엄청나게 그 민주당 반대표로 돌아설 수 있고, 그다음에 조계종 또 이게 우리나라 최대 불교 종단입니다. 이쪽도 이게 돌아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정폭력하면 주부들이 다 돌아설 수 있는 엄청난 일이죠. 이거 하나하나가 이게 100% 공천치유 사유인데 이게 겹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막말도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막말 대장경이 8만 대장경이 아니고 그 정도로 이게 다양하죠. 뭐 저는 앞으로 이게 추가가 더 우리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드러난 것에도 공천 취소는 불가피하다 봅니다. 네, 강선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쭉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유죄받았던 부분도 있었고 1심이지만 하지만 전과 같은 부분 당에서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공격을 많이 했었죠. 전과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43분이나 전과 경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7분이 음주경력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후보 중에도 제가 아는 분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 사자 명예와 관련해가지고 1심에서 유죄를 받고 지금 공천을 받아서 선거를 뛰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짜뉴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가짜뉴스로 또 1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심을 지금 진행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사실 막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막말이 사실 공천이 당시에는 민주당 공천이 조금 시끄러웠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공천이 잠재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막말이 도태우라든가 조수현이라든가 이런 후보들의 막말이 커지면서 이분들까지 연달아서 사건이 커질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민주당의 결집 그리고 수도권에서 중도표가 이탈하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태우 후보도 지금 공천이 취소됐지만 조수현 후보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뒤에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어쨌든 말씀하신 중에 뭐 여야 후보들의 뭐 음주운전이나 범죄 이력은 여야가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비슷한 수치다. 자, 이런 가운데 장가 기자, 민주당에서 정봉주 후보의 이제 서울 강북 을 지역이죠. 후보 재추천 절차에 돌입하는데 물망에 오른 인물들 좀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이 있고요. 그리고 조상호 변호사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일보 기자 출신으로요. 현재 찐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인물이고요. 조상호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던 인물로 서울 금천구 후보로 나섰다가 탈락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서는
의원은 임종석 후보가 나섰던 서울 중성동 갑에 민주당에서 조상호 변호사를 경쟁력 여론조사를 돌리면서 찐명으로 임종석 후보 찍어내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에 휩싸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강북을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을 전략공천하는 방안도 조심스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봉주 후보의 막말과 관련하여 우리 당에서 윤리감찰단을 지금 윤리감찰단이 지금 착수를 시작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금년간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2위를 차지한 박용진 의원이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원칙은 제3의 인물이 가능성이 원칙이죠. 이런 경우는 전략 공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안규백 위원장 얘기 들어봤는데 강성필 대표님 네. 일단은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는 경선 2위 했던 박용진 의원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네요.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요 보면은 정확한 수치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51대 48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강북을에 연고가 없는 정봉주 전 의원이 어쨌든 그 짧은 시간에 48%의 당심을 받았다는 것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용진 후보가 경쟁력이 있고 좋은 후보는 분명합니다만 그 지역에서 갈등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인물이 새 판을 가서 짜는 것이 오히려 갈등 상황을 해소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뭐 4년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냐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4년 전의 지도부와 지금의 지도부가 다르고 또 4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정무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 총선에 도덕성 문제 제기된 후보 좀 공천 취소하고 경선 2위한테 줬다. 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혈주한 위원님 일단은 박용진 의원은 내가 왜 안 되냐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반발도 하고 있고요. 재심 신청한 상황이고요. 왜 안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거 뭐 안 된다고 한다면 박용진 의원을 처음부터 찍어내기 위한 어떠한 뭐 정무적인 판단이 저는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항마가 될 수 있는 경쟁자는 무조건 쳐내야 된다라고 하는 당내에서의 처음부터 이렇게 저는 설계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강성필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전 정무적인 판단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은 이 지역에서 박용진 의원이 뭐 지역구 관리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경선에서도 어찌 보면 숫자상으로 이겼습니다. 감점이 없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겼을 공천을 받았을 후보였을 것이고 또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 당 내외적으로 상당히 많은 의구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박용진 의원에게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지만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냥 우리는 뭐 나를 지켜줄 호위무사 하나가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뭐 방금 우리가 화면에서 봤던 그 두 분에 대해서도 아마 뭐 전략 공천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안규백 위원장, 전략공천위원장이 얘기를 한 원칙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당헌 당규에 있는지 저는 본질을 못 해가지고 확인을 못해서 도대체 그러한 원칙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요. 뭐 당헌 당규가 이렇게 지도부의 변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한다면 뭐 이건 지도부 마음이라는 얘기잖아요. 곧.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민주당이 당원들만 볼 게 아니라 권리당원들만 볼 게 아니라 어떤 중도층의 국민들도 어떤 고려를 해서 이 부분 좀 합리적으로 저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런 이유 때문에 박용진 의원이 좀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좀 규정을 근거를 드는 것 같은데 소정욱 변호사님 그 서울 서대문 갑 있지 않습니까? 김동화 후보 사례처럼 뭐 박용진 후보 같은 후보를 뭐 경쟁력이 있다고 하니까 50% 넘게 나왔었으니까 뭐 다시 후보 올려갖고 경선 붙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김동화 변호사 사례 이거는 이제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4등으로 이제 떨어진 분을 3등으로 이제 그 성취원 끌어내린 다음에 올려가지고 룰까지 이게 바꿔가지고 억지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이제 뭐 논의 가치도 없는 잘못된 거고 서대문 갑은. 그다음에 저는 다시 경선할 이유도 없다 봐요. 1등이 정봉주입니다. 2등이 박용진, 3등이 이성훈. 자, 우리 올림픽에서 1등이 결격자면 2등이 1등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뭐 어렵습니까? 이게 상식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예. 저는 박용진 의원들이 공천한 게 맞죠. 근데 경쟁자다 보니까 싹을 자르려고 하는 거고 여기 조상호 변호사는 지금 대장동 변호사가 이제 5명이 공천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내리꽂는다? 그 비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대장동 변호사 공천, 그리고 이제 그 한민수 대변인도 지금 이제 지역이나 비례나 이게 나가려다가 이게 마땅한 지역이 없으면 못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강북에 한다. 그러면 이제 강북 주민들은 뭐 바보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지역 주민 무시하고 내리꽂이 되는 겁니까? 저는 박용진 의원 주는 게 맞다 봐요. 네. 강성필 대변인 반론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요 그 국민의힘에서 자꾸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박용진 의원이 차후에 대항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박용진 의원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인 거예요. 당내 사정을.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은 괴파가 없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그 대항마가 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차세대 주자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언제부터 국민의힘이 그렇게 높이 평가를 했는지 정말 저는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아니 유치원 3법 할 때 자유한국당 시절에요. 막 고소한다고 하고 논평 내가지고 반대하고 그럴 때가 언제인데 이제는 유치원 3법에 업적이 있다고 하시는 걸 보면은 아무리 선거 기간이라지만 참 이런 건 보기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손정 변호사님 의견 궁금한데요. 박용진 의원을 이렇게 많이 비판했었는데 그래도 어떤 실력이랄까 그럴 때 높이 좀 평가하시는 건가요? 뭐 저는 이제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비판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 크게 국회의원으로서 결정적인 하자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진보 진영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의정 활동 잘한 거 맞고요. 그리고 이제 저분이 뭐 막말 휘둘린 것도 없고요. 아마 이제 그래서 저는 뭐 원칙대로 가라는 거죠. 경선해가 이게 1등이 결격자면 2등이 되는 게 원칙 아닌가 싶습니다. 솔전 변호사님 일단은 제3의 인물, 예를 들어 지금 나온 박용진 의원 외에 또 언급됐던 외에 이런 인물들이 좀 되면은 어떤 공천 파동의 좀 연장선상으로 좀 더 흘러갈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어찌 보면 이재명 사당화의 강화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번 공천에서의 어찌 보면 하나의 큰 줄기였거든요. 뭐 지적 비판. 네, 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또 친명 인사, 친명도 아니고 그 위를 뛰어넘는 친명 인사가 또 들어간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역풍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생각해도 박용진 의원이 거기서 못하지를 않았어요. 그 지역에서 못했다고 한다거나 지역 경쟁력이 아예 없는 후보라거나 그랬다고 한다면 제3의 인물을 넣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서울시 선관위에서도 이 경선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뭐 경선을 하는데 뭐 정봉주 후보 측에서 뭐 어떤 뭐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의혹이 있다라고 한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 경선의 피해를 봤다고 보기는 좀 그럽니다. 하여튼 경선에서 저는 박용진 의원 후보가 맞다고 보고요. 여기에 찐명 인사를 넣으면 당 내에서도 이건 너무 노골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강성필 대변인, 일단은 박 의원 측이 재심 절차에 일단 들어갔고 끝까지 이게 진행돼야 된다. 그리고 오늘 당 재심위원회 추가서를 제출하겠다. 이건 구제나 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물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꾸 오해들을 하시는 건데 그 박용진 의원이 지금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새 판을 까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경쟁력 있는 박용진 의원을 그대로 공천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도태우 후보 대신 그다음에 정우택 후보 대신에 그러면 2등 같이 경쟁했던 분을 공천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거 한번 뒤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얘기를. 자, 국민의힘 상황 한번 볼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그리고 밤에 여러 후보들이 공천 취소가 됐는데, 장가 기자, 일단 계속 강성필 대변인이 언급했던 도태우 변호사 거치두고 굉장히 감론을박이 벌어졌었는데, 공관위가 어제 공천 취소 내렸는데 민주당보다 좀 빠른 결정이었어요. 시간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시간을 좀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10시 20분쯤에 국민의힘 도태우 변호사 공천 취소 소식이 나왔고 이후 10분 후에 민주당 정봉주 의원 공천 취소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공천 취소를 발표하면서 도태우 후보는 5.18 폄훼 논란 말고도 부적절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난 2019년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문재인의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 아닌가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된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발언, 그러니까 뇌물 혐의가 있던 정치인이 죽음으로 영웅이 되고
소속당이 그로 인해 이익을 봤다. 이런 언급까지 한 게 드러났습니다. 이 추가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 위원장은 도 후보의 5.18 발언 사과에 대해서 좀 공천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내비쳤거든요. 이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우리 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저의 입장도 분명하고요.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저는 분명하고 우리 당의 입장도 분명합니다. 과거에 했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본인도 그걸 인정했고 그리고 그 후보가 특히 두 번째 낸 입장문을 보시면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도 동의하고 그리고 그 5.18 정신을 이어받겠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사과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과연 어떤 과거에 정책하지 않을 때 과오가 있을 경우에 그거를 확실하게 어떤 반성하고 바꿨을 경우에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위원장이 굉장히 좀 장황한 긴 아무튼 설명이 있었는데 어쨌든 재검토 요청에 공관위가 공천 유지했다가 다시 이제 재번복을 한 겁니다. 경선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뭐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지지율 상승했던 것들이 뭐 착시였다는 비판 지적도 나오고 여기도 좀 수도권 위기론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이걸 좀 의식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한 3가지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도태우 후보는요. 제가 아까쯤에 정봉주 후보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막말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말을 했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말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일단은 흩어져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대통령으로 또 투표 결과가 나오기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도 이탈표를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이런 후보들이 왜 국회에 가면 안 되냐면 어떤 친일적인 성향이 있고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일본과의 외교적인 문제 그리고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지 위안부 할머니들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낼 수 있겠냐라는 중도층의 민심이 이탈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전략적인 정부적 판단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공관위에서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공천을 취소하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좋게 말을 한 것을 공관위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칼을 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원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드셨습니까? 칼을 뺐다. 우회적인 비판을 어떻게 보면 수락을 안 하자 칼을 뺐다. 제가 이제 그 도태우 변호사 3가지 발언 변호를 하면요. 예. 처음에 그 5.18 있죠. 5.18은 이제 그 진상규명 우리 특별법이 있어요. 그 법에 제가 가져왔잖아요. 법 3조에 진상규명하는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12개 있거든요. 그 중에 그 9번째 보면요. 5.18 당시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여부, 북한군의 침투 조작 사건, 요걸 이게 진상규명하라고 법이 돼 있어요. 도태우 변호사 발언이 그겁니다.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보수 일각에 퍼져 있으니 이걸 한번 조사해보자는 거예요. 시시비를 가려보자. 예, 이게 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 가리라고. 특별법 3조 9호에 북한군 개입 여부를 진상조사해라. 이게 법에 있는 걸 발언한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 됩니까? 첫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문재인 대통령, 이거는 이제 그 마음속의 상상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하는 게 워낙에 실정을 하니까. 그럼 속으로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면서 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죽으면 그만하니까 이 상상을 해본다. 이 말도 못합니까? 속으로 상상하는 거 이것도 이게 죄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상상한 거 근데 입 밖으로 냈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되지 근데 않을까요? 속으로 상상해본다고 발언한 건데 이게 그 속으로 생각해본다는 거 아닙니까? 워낙 기이한 행동을 하니까 이걸 이게 우리 진보 진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할 때도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이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실정을 하는데 죽어야 끝나는 거 아니냐? 상상을 해본다. 이게 그렇게 공천 취소까지 될 사유인가?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뇌물 혐의로 검찰의 대검에 조사받은 거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으로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거 맞고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동정연호이든 뭐든 영웅이 된 것도 맞잖아요. 이게 뭐가 틀립니까? 여기에 무슨 막말이 있습니까? 이거는 팩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조사받았고 극단적인 선택했고 그다음에 영웅이 된 건 칭찬 아닙니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 칭찬한 거 아닙니까? 영웅이 됐다는 말은. 따라서 이걸 가지고 저는 이제 5.18은 이미 지나간 거고 추가 막말이 2개 놓았다는데 이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거 이건 이게 아마 보수층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겁니다. 정봉주 의원 얘기할 때 공수가 굉장히 바뀐 느낌인데 일단은 강성필 대변인 한 말씀하시죠. 제가 짧게 세 가지만 지적해 드릴게요. 이 정치는요, 화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자,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냐가 중요한 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그 도태우 후보가 일반인이고 사인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되려는 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는요, 현행법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정서법이에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평균의 국민 정서에 봤을 때 이분은 법정 최고령입니다. 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공관위가 결정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맞다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공천 취소하면서 국민의힘한테 좀 불리했던 여론, 좀 악영향이 있던 부분이 좀 민심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도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특히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어디를 방문합니까? 광주 방문을 합니다. 저는 광주 방문을 앞두고 그나마 잘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좀 가만히 됐을까요? 저는 가만히 됐다고 보여요. 이게 상당히 광주 쪽에, 호남 쪽에서 계속 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전남이라든지 호남에 전부 다 전 지역에 공천을 한 걸 두고 정말 이번에 우리가 국민의힘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 지역에 공천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 정말 열악한 이 환경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은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방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광주 호남을 오늘 찾는 그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저는 그 전날 잘 정리를 했다라고 보이고요. 저는 뭐 지금 각 당에 제가 알기로도 그 뭐 정봉주 의원에 대한 공천 취소, 그다음에 뭐 도태우 후보자에 대한 그 공천 취소에 대해서 각 당의 열성 지지층 등은 굉장히 그 당 지도부에 대해서 비토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어디냐? 우리 지도부에 맞는 우리 권리당원이 뽑아준 후보에 대해서 왜 공천 취소를 하느냐라고 하고는 있지만 선거라는 것은 각 당의 열성 지지자들만 나와서 선거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중도층에 있는 합리적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국민들도 꽤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저는 각 당의 열성 지지층 등이 이러한 공천 취소, 저는 각 당이 다 잘했다고 봐요. 빨리 저는 마무리 지었다는 부분에서 이걸 하지 않았으면 도태우 후보에 대한 발언, 정봉주 후보에 대한 발언 정말 일주일 이상 갈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잘 정리가 되고 시급하게 빨리 정리를 잘한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자, 손욱 변호사님 여당의 지금 대표적인 스피커로서 도태우 후보 나오니까 굉장히 개인 의견 많이 내주시고 계시는데 톤다운 좀만 부탁드리겠고요. 비슷한 말씀입니다. 호남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가는데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한다, 낼 것으로 보십니까? 아마 이제 뭐 상당히 5.18 민주운동에 대해서도 상당히 본인은 이제 그 헌법 전문에 수록할 정도로 상당히 그 존중한다. 뭐 이런 데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앞으로 이제 그 호남의 또 이제 그 개발 이런 이제 그 정책 공약도 상당히 내놓을 걸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 도태우 변호사 그 문제는요. 결국은 이제 그 물론 이제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 호남 표를 좀 얻거나 중도 쪽으로는 이게 도움이 취소가 될 수는 있죠. 근데 또 이제 그 보수 정통층에서 상당히 도태우 변호사 옹호하는 세력도 많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저는 경선은요, 선거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회 선거를 뽑았잖아요. 근데 선관위에서 갑자기 당락자를 이렇게 마음대로 못 바꾸거든요. 저는 이것도 이게 당내도 선거 아닙니까? 선거로 경선을 했다면 당원들이 룰에 따라 경선한 걸 함부로 이게 최고위나 지도부에서 마음대로 바꾸면 이 경선이라는 게 좀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다면 이게 경선을 바꿀 때는 뭐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좀 엄격한 절차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건 여야 불문하고. 왜냐하면 이게 경선을 해놓고 지금 취소된 게 4-5명 됩니다. 이러면 이게 당원들이 투표하고 경선도 선거예요. 우리가 선거에서 당선자를 발표하면 그 상당히 효력이 있거든요. 이걸 마음대로 바꾼다면 저는 앞으로 이 경선의 취지가 없어지니 좀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 경선을 취소할 때는 이래 봅니다. 말씀 듣다 보니 정봉주 전 의원하고 좀 사례가 좀 비슷한데 약간 말씀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이게 경선을 이렇게 지도부가 마음대로 계속 바꾸는 거는 이거는 이게 분명히 경선의 제도에 문제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막말 리스크가 있는 분이 있죠. 장해찬 후보한테도 좀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강성필 대변인은 어떻게 좀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막말을 제가 유형별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민주당은 경거망동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방정 떨다가 좀 이렇게 오버한 거예요. 같은 당인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까? 네, 아니 국민 눈높이야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도 인정을 하고 공천 취소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요 본심 노출형, 그러니까 잘못된 역사관이라든가 인식이 그냥 본심을 감추고 있다가 드러난 거예요. 근데 경거망동형은요 그때 기분 나쁘고 많은 면이 있습니다.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게 정책에 반영되고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나이 검색을 해보니까 나이가 35, 6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네, 젊은 10년 정치인입니다. 전이면 뭐 24, 예. 5인데 20대 때 네, 그리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이분은 젊은 청년이고 그때는 정치하고 관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약간 이런 청년들에게는 만약 이것으로 만약에 정치가 좌절된다면 앞으로 정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젊은 청년인에 대한 미래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욱 변호사님 좀 의견도 궁금한데, 일단 장해찬 후보가 20대 때 사인 시절에, 정치인이 아닌 사인 시절에 한 거고, 그래서 좀 넘어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반면 이거 문제는 문제다, 발언이 세기 때문에 이러는데, 일단 장 후보 계속 사과하고 있고 장동혁 사무총장은 좀 지금 자막이 나가지만 태도까지 고려하면서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그 장해찬 후보 발언 중에 이거 아주 오래전에 뭐 있잖아, 서울 시민이 어떻고 뭐 일본. 네. 이거는 이제 그 기사에 몇 줄밖에 없어서 앞뒤 제가 이게 맥락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뒤에 그 낭교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앞뒤를 다 들어보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는 이제 낭교를 뭐 옹호 이런 게 아니고 네. 뭐 사람 이름을 이렇게 바꾼 다음에 예를 들어 카사노바라고 있잖아요. 이분이 바람둥이로 유명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 전문성이나 책임감 이걸 가지고 존중받는 이런 취지거든요. 앞에는 이제 비유를 드는 거기 때문에 그걸 옹호하거나 찬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체 발언 보니까 낭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 사실 저희가 방송에 좀 하기 좀 그런 단어입니다. 예. 단어는 그렇지만 이게 예. 취지가 그걸 옹호하거나 이게 주장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앞부분의 발언은 맥락이 없어요. 좀 이렇게 기사를 써줄 때 위아래를 다 써주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이유에서 이 말이 나왔을까? 그러면 이게 되는데 저것만 봐서는 이게 판단은 잘 안 서는데 예. 저것만 보더라도 이게 서울 시민을 모욕하는 의도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아마 이제 어디서 그 근무를 하면서 본 뭐 문화 행태를 하면서 아마 쓴 것긴 한데 제가 전체 문맥은 모르겠지만 예. 비하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은 오선의 정우택 국회 부의장도 공천이 취소됐는데, 일단 장가 기자, 일단은 공관위가 이전과는 좀 다른 입장을 취했는데 마찬가지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이런 취지죠. 그렇습니다. 논란이 좀 잠재워지는 듯 했다가 다시 좀 증폭이 된 경우입니다. 다시 상황을 좀 짧게 짚어보자면, 지난 2022년 정우택 의원이 지역 사업가에게 돈이 든 봉투를 받은 후에 CCTV가 없는 곳에서 돈을 돌려줬다라고 했고요. 사업가도 돌려받았다라고 했지만 추후 정 의원 측이 사업가를 회유하고 압박하는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상황이 다시 반전이 됐습니다. 이 지역구에는요, 정 의원과의 경선에서 패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아니라 청주 청원 경선에서 패한 서승우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우선 추천이 됐습니다. 자, 네. 그런데요, 방금 전에 정우택 의원 당 공관위에 공천 취소 결정을 재고해달라, 비대위의 반려를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당 최종 결정에 따라 지역 주민 그리고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추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당의 결정에 추가 입장을 밝히겠다는 건 혹시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불복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반려 요청을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적절해 보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은요 300만 원 이제 받아가지고 기소까지 된 허종식 후보도 이제 공천했잖아요. 300만 원 받았다고 이게 기소가 된 거예요. 근데 정우택 의원은 지금 이게 기소가 됐습니까? 제가 보기에 아직 수사도 전혀 착수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런 의혹만 가지고 이게 이미 그것도 경선을 이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취소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논란은 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러나 이게 돌려주고 그 몇 달 뒤에 보니까 후원금 이게 계좌에 돈이 된 건 맞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경선까지 이긴 분을 다툼의 여지가 수사도 시작도 안 됐는데 무조건 이게 취소해버리면 저는 완전히 정치 생명 끌어놓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한 번 더 이게 정밀하게 뭐 수사기한은 아니지만 봐야 되고
지금 우리 민주당 보십시오. 2심에서 실형받고 1심에 실형받은 사람들이 공천 신청하고 또 이게 2심 실형받은 조국 대표는 이게 국회의원 될지도 몰라요. 실제 2심에서 실형받은 아무리 우리가 깨끗한 건 좋지만 수사도 안 된 걸 이게 다툼이 있는 걸 이렇게 하는 거는 게 저는 좀 아쉽습니다. 네, 어떤 국민 눈높이 그리고 총선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공관위 선택 같은데 일단은 정호택 부의장 의혹으로 좀 공천 취소가 됐고 한동훈 위원장도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죠. 저희는 부정부패에 있어서는 다른 정치 세력들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결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강선필 부대변인 상황도 좀 궁금합니다. 뭐 서정호 변호사님 굉장히 좀 아쉽다는 입장이신데 일단은 뭐 많은 야당 쪽, 뭐 일부 여당, 뭐 많은 여당일 수도 있습니다.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한 발 늦었지 않았냐 이런 의견도 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정치인의 말은 그래서 부메랑인 것 같아요. 아니, 국민의힘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요. 우리 서정호 변호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결정이 안 나고 수사 중이고 뭐 유죄 결정이 안 났잖아요. 근데 공천 취소하는 게 좀 불합리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따진다면 큰 틀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수사 받았고 좀 재판 중이고 유죄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그럼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박용진 의원도 아까 얘기했을 때 정봉주 그 후보 대신에 이제 같이 경쟁을 했으니까 박용진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그 정우택 의원 대신에 지금 같이 경쟁을 했던 윤곽근 후보 대신에 다른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 비서관을 우선 추천을 했어요.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바로 하루 이틀도 안 돼서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정서법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회 나와서 노웅래 의원 돈봉투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수록 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은 CCTV에서 눈에 보인 거예요. 아니, 듣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정확합니까? 물론 아직 결정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국민 정서에 상당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당에서도 그렇게 결정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상 여당에 큰 악재가 하나 더 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이른바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다가 호주 대사로 임명돼 호주로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인데 손흥국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섭 리스크라고 여당에서는 좀 많이 보고 있고 국민의힘 후보들도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좀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제가 세 가지로 이제 보면 첫째는 이제 그 출국 금지 자체가 저는 이게 부당하다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 출금 안 됐잖아요. 조국, 송영길 누구도 이게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출국 금지한 데가 예가 없어요. 근데 왜 일국의 국방부 장관 이종섭 이분만 이게 출금을 합니까? 첫째, 다른 고의적인 출금된 예가 있는가? 제가 물어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고발이 9월 달에 돼서 작년에. 그러면 원래는 한 4개월 내에 처리해야 됩니다. 9월 달에 고발됐으면 얼마든지 공수처에서 불러서 수사하고 하루면 수사하면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하루 조사했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수사를 안 하다가 갑자기 호주 대사 가는데 부랴부랴 출금. 그러면 이게 공수처는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9월 달에 고발되면 이게 빨리 무혐의를 해주든지 죄가 있으면 기소하든지 결론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수사도 안 하고 출금해놓고 그러면 이게 수사하는데 몇 년 걸리는데 몇 년 동안 집에서 가만히 출금돼서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두 번째 문제고 마지막으로 이게 도주하는데 호주요. 태평양을 건너도 이게 하루면 옵니다. 아니 호주 대사로 갔는데 나라를 대표해서 도망갔다? 이게 말이 되는 공세입니까? 아무리 정치가 비정해도 어떻게 대사 보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까? 이 정치 공세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한번 조사받고 갔고 또 필요한 거 간단한 거는 서면 조사하고 진짜 대면 조사 필요하면 꼭 요청하면 하루면 와서 조사받고 또 대사할 수 있잖아요. 이걸 이게 도주라고 하는 거는 과하다. 이렇게 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 입장은 공수처가 그동안 조사하지 않은 게 이 문제 핵심이다. 야당의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강선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임명 철회 의사는 대통령실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 공학적으로 바라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공수처가 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서 수사를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뭐 이런 문제를 일으키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법률가이시지만 단독 범행이 아니잖아요. 피해자가 많아요.
그러면 수사의 기본이 아래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는 게 기본 아닙니까? 일단 의혹이죠. 네,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의혹이니까 밝혀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 외압이 있었다는 정황들이 밝혀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발표를 취소하기 전후로 어떤 대통령실과 이정석 국방부 전 장관과 통화를 했던 내역들이 밝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정서법 제가 자꾸 얘기했는데요. 호주 ABC라고 가장 좀 이렇게 대중적인 언론에서도요. 피해자, 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신분인 전 국방부 장관이 도착했다라고 언론에 보도를 했고 여기에 호주 교민들도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아서 시위까지 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 이정석 전 국방부 장관이요. 캔버라로 가는데 보통 캔버라를 가게 되면 시드니에서 내립니다. 네. 그런데 브리즈번으로 가셨어요. 이건 어떤 경우냐? 서울을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인천이나 김포에서 안 내리고 부산 가서 내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민들이 시위하는 그 안 좋은 모습을 국내에 보이기 싫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상황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여야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뭐 내일이라도 정말 필요하다면 공수처에서 부르면 안 들어올 것 같지 않은데요?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뭐 그럴 얘기가 나올 문제인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고요. 저는 정치를 오래 했지만 국가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 국방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해외로 도망까지 가는 이런 사태가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호주 대사가 아니고 도주 대사라고 뭐 나오던데요. 당장 붙잡아 와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 붙잡아 와가지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 설주환 실장님 쭉 들으셨는데 일단은 이정석 대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와서 조사 받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왜 나가셨죠? 부르겠다고 하면 바로 오실 분이 굳이 나갈 필요가 없었잖아요. 네, 임명 받았으니까 나갔다는 아니 걸 수도 근데 있죠. 그 호주 전임 대사도 임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봤을 때 이정석 대사가 급하게 가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호주랑 지금 우리가 무슨 정말 애교적으로 무슨 문제가 시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있어서 대사를 파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현황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굳이 이런 문제를 만든다는 게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이 정말 잘못되고 있구나. 그리고 어제 저는 정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게 안보실장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공수처와 어떤 좌파 언론과 그다음에 야당이 덫을 놓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음모론적 시각을 내비친 거예요. 안보실장이. 이걸 언론에 나와서. 공수처는 대한민국 국가기관 아닌가요? 어떻게 공수처가 야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언제 연락이 오면 조사 받겠다. 그럼 뭐하러 내보내요? 여기서 조사를 충실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보내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내보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그걸 저는 공수처 탓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대통령실에서의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 공수처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이건 같은 국가기관을 보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 어제의 네. 반응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 막말 때문에 후보들이 좀 공천 취소되는 거를 앞서서 얘기를 했는데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격전지를 찾아서 할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 뭐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한번 목소리 한번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잘했다. 나라 살림 잘했다. 살만하다. 견딜만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고난 줘서 나라 살림 하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가서 열심히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십시오. 집에서 쉬는 것도 2번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들으셨는데 서정훈 변호사님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일찍 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사과를 했는데 이게 좀 같은 비슷한 맥락의 발언이 또 나온 게 아니냐. 투표하지 말아라, 집에서 쉬어라 이런 맥락으로 좀 이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드셨습니까? 이거야말로 이제 그 제2의 그 정동영 후보가 이번에 그 공천됐습니다. 근데 그분도 옛날에 어르신들은 집에서 이제 쉬십시오. 이런 이제 노인 폄하 발언으로 큰 곤혹을 치렀잖아요. 저는 똑같다 봅니다. 결국 이제 2번 찍는 사람들은
아니 그냥 집에서 쉬는 거나 입원 찍는 거 똑같으니까 쉬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우리 국민 절반 가까이를 저는 못 오간다 이래 봅니다. 책임 있는 게 국가 지도자라면 어떻게든 우리 국가를 통합하고 하나로 만드는 하나된 대한민국 이래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국민을 갈라치고 분열시키는 이런 은행은 정말 책임 있는 국가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다 이래 봅니다. 네. 강성필 대변인 여기서 좀 어떻게 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좀 짧게. 이게 선거에 있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높아야 유리하다는 전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바라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쉬라는 것은 투표하라는 거예요. 쉬 좀 나와서 투표를 독려하는 건데 그런 오해가 조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너무 노인 편안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도 어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듣고 오시죠. 주지도 화이팅! 화이팅! 그렇지만 여러분은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주진우, 정해찬, 김도우 선택하시면 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4월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정치를 같이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부산 시민의 삶을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네, 어제 부산 선거운동 현장인데 설주환 위원장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기 2번 찍는 게 곧 나를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세게 얘기를 했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연히 2번을 지금 대표해서 지금 선거운동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말 하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1번을 찍어야지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라고 네. 아마 분명히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구나, 정말 분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만큼 이게 참 잘 이렇게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오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떤 신상 효과와 더불어서 뭔가 이게 끌고 간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금 어렵지 않나. 특히나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던 이종섭 대사에 대한 임명권이 정말 한동훈 장관의 발목을 전 잡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가려고 하는데 영상에서 발목을 잡은 거죠. 그런 면에서라면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부산 가서 열심히 하시기는 했지만은 글쎄요, 이 효과가 그렇게 나타날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힘에 붙인다는 생각이 또 들고 한계에 도달한 건 아닌가. 지금 집권 여당은 뭔가 좀 다른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 이종섭 대사에 대한 건이라든지 이런 본인들이 불리한 건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했던 속 시원한 말들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원톱 체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네. 어떤 새로운 뭔가 변화가 필요할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이 좀 네. 들고요. 하여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4월 이후에 정치하시겠죠. 저는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당 지지자들은 아마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번 찍는 게 곧 나를 선택하는 거다. 원톱 체제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동욱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계속 정치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인기가 좀 한계에 다다랐다 아니면 계속 갈 거다?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네.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정치는 운명으로 이미 뛰어들었어요. 여기서 빠져나갈 수는 없다. 저는 결과에 관계없이 정치는 계속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탱크 부대 훈련을 시찰하면서 직접 신형 탱크를 모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신형 탱크를 직접 몰며 세계에서 제일 위력한 탱크라고 자평하기도 했다고 전했는데요. 북한의 신형 탱크는 보통 북한의 도발성 행동이나 우리나라 군사훈련의 대응과 경계 이유로 공개되는데 일각에선 이번 탱크 부대 훈련이 한미 자유해방태 연합연습에 대응한 군사행동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훈련 경기에서 우승한 서울 유경수 제105사단을 치켜세우기도 했다죠. 이 사단은 6.25 때 가장 먼저 서울 탈환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울 및 수도권 공격에 대한 위협과 언제든 전쟁 준비가 완비되어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어린 시절 중증 소아마비에 걸려 일생의 대부분인 72년을 원통 모양의 호흡장치 안에서 보낸 폴 알렉산더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952년 6살에 소아마비로 호흡이 약해져 음압 인공호흡기인 아이언렁에 의지해 살아야 했던 폴 알렉산더.
희망을 잃지 않았던 폴은 10대 시절 재활치료를 하며 단 몇 시간 외출도 가능해졌고 노력 끝에 고등학교 수석 졸업, 2개의 대학 학위 취득과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했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며 24시간 내내 아이언렁 안에서 살아야 했던 폴, 포기는 없었습니다. SNS에서 아이언렁맨으로 활동하며 사람들과 소통했고요. 입으로 키보드를 두드려 회고록도 출판했습니다. 폴은 이런 인간 승리를 가능하게 한 건 아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어준 부모님의 마법 같은 사랑 덕분이었다라고 회고했는데요. 삶은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그냥 버티세요. 나아질 것입니다. 폴이 남긴 이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